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잔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치료였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살리려 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한때는 진지하게 시행되었던 의료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5가지 치료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비웃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치료법은 사열입니다. 18세기 유럽의 한 병실. 환자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환자의 팔에 칼을 댑니다. 피가 흐르고 붉은 피는 대야를 채웁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은 몸이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를 빼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액과 점액, 황담즙과 흑담즙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관점에서 열은 몸속 혈액이 과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의 지식 안에서는 충분히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혈 이후 증상이 완화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의 결과라기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들은 그 인과관계를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환자가 회복되면 사열이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179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심한 목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몸에서 2리터가 넘는 피를 뽑았습니다. 워싱턴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최선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비슷한 확신은 다른 치료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치료법은 수은 치료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매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병이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던 시대였고,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앞에서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하나의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은 연고를 환자의 피부에 발랐고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게 했으며 때로는 수은을 직접 복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수은이었을까요? 수은은 반짝였고 액체이면서도 금속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수은은 신비롭고 특별한 물질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독 환자의 피부 궤양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해 몸이 일시적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환자들의 잇몸은 서서히 썩어갔고 치아가 빠졌으며 손발이 떨리고 신경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과정을 치료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몸속에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증상이 심할수록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원 없이는 치료 없고 수은 없이는 구원 없다. 이 문장은 당시 의학계를 상징하던 대표적인 격언이었습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400년 동안 수은 치료는 이어졌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이해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은은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사능 치료입니다. 1898년 마리 퀴리는 라듐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20세기 초 방사능은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듐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활력이 생긴다고 했고,
라듐 크림은 피부를 젊게 만든다고 광고되었습니다. 라듐 목걸이, 라듐 초콜릿, 라듐 치약까지 등장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는 라듐 주사가 놓였고 우울증 환자에게는 라듐수가 처방되었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라듐을 직접 체내에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믿었을까요?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냈고 스스로 열과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명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초기 사용자들 중 일부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 효과가 아니라 세포가 자극받으며 나타난 일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932년 미국의 사업가 에벤 바이어스가 사망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라듐수를 마셨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심각한 방사선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빛나는 것이 곧 생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몸에 개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개골 천공술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한 사람의 두개골 정수리에는 의도적으로 뚫린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두개골 천공술, 트레파네이션이라 불리는 이 시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외과 수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로 만든 칼로, 때로는 원시적인 드릴로 두개골에 직접 구멍을 냈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고대인들은 두통과 경련, 정신 이상이 머릿속에 갇힌 악령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그 악령이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부 환자가 이 시술을 견뎌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두개골뼈가 다시 자란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취도 없었고 소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술은 고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술은 간질 환자에게 시행되었고 우울증 환자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두통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두개골을 열어 머릿속에 갇힌 원인이 빠져나가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겉보기에는 호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회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결과는 감염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개골 천공술은 19세기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뇌의 구조가 이해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뇌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두개골 천공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곧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보토미 수술입니다. 1930년대 정신질환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우울증과 조현병, 극심한 불안과 폭력적인 행동은 치료 방법이 없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약은 없었고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해결책이 로보토미 수술이었습니다. 전두엽 절제술이라 불린 이 시술은 뇌의 앞부분을 절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감정과 충동이 문제라면 그 통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에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뇌 조직을 직접 긁어냈습니다. 이후에는 눈두덩 뒤로 금속 막대를 삽입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술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마취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효율적인 치료라고 믿었습니다. 수술 이후 많은 환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줄어들었고 흥분 상태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이 변화를 성공으로 해석했습니다. 1949년 이 수술을 개발한 의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로보토미 수술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수만 명이 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다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고통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지만 감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의욕은 줄었고 표정은 굳었으며 일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부는 평생 타인의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환자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치료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1950년대 이후 항정신병 약물이 등장하면서 로보토미 수술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의학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부를 제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치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혈, 수은 치료, 방사능 치료, 두개골 천공술, 로보토미 수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들은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었고 고통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론 안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며 지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세균을 보지 못했고 바이러스를 알지 못했으며 DNA를 상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치료법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폭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선택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치료 중에서 미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기록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치료법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지식은 축적됩니다. 치료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나토리아였습니다.